서울의 밤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도심의 네온사인을 몽환적인 수채화처럼 뭉개버리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를 때리는 빗소리가 너무 거세서 지나가는 차량의 경적 소리조차 묻혀버릴 정도였다. 이서윤은 헬멧 쉴드 위로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빗물 탓에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낡은 배달 오토바이의 핸들을 꽉 쥐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우비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고 차가운 빗물은 옷깃을 파고들어 척추를 타고 내려가며 서늘한 한기를 전해왔다.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번화가인 강남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화려한 빌딩 숲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수많은 익명의 노동자 중 하나일 뿐이었다. 과거 국가기관의 최연소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수많은 VIP의 생사를 책임지고 보이지 않는 전쟁터를 누비던 그녀의 화려한 이력은 이제 낡은 배달통 안에 담긴 식은 치킨 한 마리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지금의 이 무미건조하고 평범한 삶에 만족하려고 노력했다. 피냄새와 화약냄새 대신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나는 이 삶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평화의 다른 이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서윤이 잠시 숨을 고르던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세단 한 대가 교차로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왔다. 정상적인 주행이라고는 볼 수 없는 속도였고 타이어가 빗물에 미끄러지며 내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빗소리를 뚫고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서윤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하며 반사신경이 작동했지만 이미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육중한 차량이 그녀의 오토바이를 덮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헬멧이 바닥에 부딪히며 생긴 충격으로 인해 잠시 시야가 암전되었고 전신을 강타하는 고통이 뒤늦게 밀려왔다. 일반인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그대로 기절했을 상황이었지만 서윤은 이를 악물며 신음조차 삼켜냈다. 그녀의 뇌는 고통을 처리하기에 앞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녀가 쓰러진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처박힌 검은 세단의 뒤편으로 또 다른 SUV 차량 2대가 위협적으로 멈춰서는 모습이 흐릿한 시야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부서진 오토바이 잔해 옆에서 힘겹게 상체를 일으킨 서윤은 찢어진 우비 사이로 흐르는 피를 무시한 채 사고 차량을 응시했다.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차량의 번호판과 차체는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지만 그것이 방탄 처리가 된 최고급 의전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운전석의 에어백은 터져 있었고 운전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뒷좌석이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리고 동시에 뒤이어 멈춰선 SUV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내리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들의 손놀림과 대형은 일반적인 깡패들의 것이 아니었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 목표물을 향해 좁혀오는 포위망,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 어린 안광은 그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청부업자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윤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이것은 사고를 가장한 암살 시도였다. 그녀는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기로 맹세했던 그녀에게 이런 사건에 휘말리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뒷좌석의 남자가 창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내는 순간 서윤의 다리는 이성이 아닌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빗줄기를 뚫으며 사고 차량으로 달려갔다. 빗물과 피가 섞여 바닥이 미끄러웠지만 그녀는 민첩하게 차체에 몸을 붙이고 내부를 살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은 듯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붙어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짙은 눈썹,
그리고 흐트러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탄탄한 체격은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미래 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주였다. 태주는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정체불명의 여자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헬멧을 쓴 채 한쪽 다리를 절면서도 망설임 없이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은 구원자라기보다는 저승사자에 더 가까워 보였다. 서유는 찌그러져 열리지 않는 문을 억지로 잡아당기며 짧고 강하게 외쳤다.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요. 지금 당신을 노리는 놈들이 오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또렷하고 차가웠다. 태주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고 서유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문을 걷어찼다. 기적적으로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태주의 팔을 잡아 끌어 차 밖으로 끌어내렸다. 그들이 차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동시에 SUV에서 내린 남자들이 사고 현장에 도달했다. 처리해. 목격자는 남기지 마라. 선두에 선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짧게 명령을 내리자 뒤따르던 4명의 사내들이 서윤과 태주를 향해 달려들었다. 서윤은 태주를 자신의 등 뒤로 밀치며 헬멧을 벗어던졌다. 빗물에 젖은 긴 머리카락이 춤을 추듯 흩날렸고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기색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빠르게 스캔했다. 무기는 없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바닥에 흩어진 자동차 파편들과 유리 조각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가장 먼저 달려든 사내가 쇠파이프를 휘두르자 서유는 상체를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바닥에 있던 날카로운 금속 파편을 집어들어 상대의 허벅지를 정확히 가격했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사내가 쓰러지자 나머지 일당들이 주춤거렸다. 그 틈을 타 서유는 태주에 부축하며 골목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면 승부는 불가능했다. 태주는 부상당했고 서윤 역시 사고의 충격으로 왼쪽 어깨가 탈골된 듯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태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평범한 배달부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전문 킬러들을 상대로 보여주는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무술을 구사하는 대신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고 주변 지형 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하는 실전 격투수를 보여주고 있었다. 빗속을 뚫고 골목으로 도망치면서도 그녀는 태주의 호흡과 보폭을 체크하며 그가 뒤처지지 않도록 배려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이 골목만 지나면 CCTV 사각지대가 나와요. 거기서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서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태주는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물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그냥 지나가던 시민은 아닌 것 같은데. 서윤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뒤를 힐끗 보며 말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질문은 나중에 하고 일단 뛰기나 하세요. 그녀의 말투는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묘한 압박감에 눌려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추격자들은 집요했다. 골목길을 돌아 폐공장 부지로 숨어들었지만 그들은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서유는 태주를 낡은 컨테이너 뒤에 숨기며 속삭였다. 여기서 움직이지 마요. 내가 유인할 테니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큰 길로 나가요. 태주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미쳤어? 혼자서 저들을 상대하겠다고? 당신도 다쳤잖아. 그의 시선은 피로 물든 서윤의 우비와 덜덜 떨리는 왼팔에 머물렀다. 서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태주의 손을 떼어냈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곤란해요. 내 오토바이 수리비 당신한테 받아야 하거든요.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담담한 농담을 던지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묘하게도 태주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굵은 철근 하나를 집어 들고는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태주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기절할 것 같은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녀가 보여주는 비현실적인 강인함이 그에게 전율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빗속에서의 격투는 처절했다. 서유는 어둠을 이용해 적들의 시야를 교란시켰다. 철근이 부딪히는 소리와 둔탁한 타격음이 빗소리와 섞여 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서유는 자신의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느꼈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시야가 간헐적으로 흔들렸고 왼쪽 어깨의 통증은 이제 마비 증세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과거의 훈련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의 몸을 기계처럼 움직이게 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이 단도를 꺼내들고 달려들었을 때 서유는 피할 공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과감하게 자신의 왼쪽 팔을 내어주고 오른손에 쥔 철근으로 상대의 명치를 가격했다. 날카로운 칼날이 피부를 가르고 들어오는 섬뜩한 감각과 함께 상대가 고꾸라졌다. 서윤 역시 중심을 잃고 젖은 바닥으로 쓰러졌다. 거친 숨소리만이 공장 부지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애쓰며 태주가 숨어있는 컨테이너 쪽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그는 무사해 보였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산대로였다. 강태주는 비틀거리며 컨테이너 뒤에서 나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건장한 사내 5명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그 중심에 서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태주는 찢어질 듯한 두통을 참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봐요, 정신 차려. 그가 서윤의 어깨를 흔들자 그녀가 힘겹게 눈을 떴다. 빗물에 젖은 속눈썹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고 고요했다. 그 눈빛은 태주가 지금까지 만나본 그 어떤 사람의 것과도 달랐다. 욕망이나 두려움이 거세된 오직 생존만을 위해 벼려진 칼날 같은 눈빛이었다. 경찰이 오고 있어요. 서유는 간신히 입을 열어 속삭였다. 내 신원은 밝히지 마요. 그녀는 말을 맺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태주는 축 늘어진 그녀를 품에 안았다. 차가운 빗물 사이로 그녀의 체온이 미약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오늘 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 안긴 이 여자가 누구든 그는 그녀를 절대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자 그의 호기심을 자극한 유일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정리된 후였다. 미래그룹의 보안팀이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태주는 들것에 실려가는 서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보안팀장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태주는 이마에 피를 닦아내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다. 저 여자, 내 전담 의료팀이 있는 병동으로 옮겨. 그리고 신원 파악해. 이름, 나이, 과거 경력 하나도 빠짐없이, 특히 왜 저런 실력을 가지고도 배달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 보안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태주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즉시 명령을 수행했다. 태주는 멀어지는 구급차의 불빛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비에 젖은 그의 수트 안주머니에는 서윤이 쓰러지기 전 떨어뜨린 낡은 펜던트 하나가 들어있었다. 펜던트 속 사진에는 군복을 입은 어린 소녀의 모습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태주는 직감했다. 오늘 밤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듯 이 여자와의 만남 역시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 신호탄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되어 반격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이서윤이라는 여자가 있어야만 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낯선 소독약 냄새와 은은하게 퍼져 있는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기의 이질적인 조화였다. 이서윤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흐릿한 시야 초점을 맞추려 애썼다. 천장은 티끌 하나 없이 하얗고 높았으며 부드러운 간접 조명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는 구름처럼 푹신했고 몸을 감싸고 있는 환자복은 빳빳하게 다려진 최고급 실크 소재였다. 이곳은 일반 병실이 아니었다. 그녀의 본능적인 감각은 이곳이 철저하게 통제된 공간, 즉 VIP 전용 병동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서윤은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왼쪽 어깨와 갈비뼈 부근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의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다시 베개 위로 머리를 떨구었다. 전신이 욱신거렸지만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치명적인 내상을 입은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몸의 상태를 점검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정상적으로 움직였고 머리 회전도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그녀가 이곳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병실 문 밖에서는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고 창문은 블라인드로 굳게 닫혀 있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다. 그때 전자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비프음과 함께 병실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어젯밤 빗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던 남자 강태주였다. 그는 깨끗한 환자복 위에 가벼운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지만 머리에는 하얀 거즈가 붙어 있었고 한쪽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환자라고 믿기 힘들 만큼 냉철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서윤의 침대 옆에 놓인 보조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생각보다 일찍 깨어났군. 의사는 최소한 이틀은 혼수 상태일 거라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사의 인사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생명의 은인에게 건네는 첫마디 치고는 지나치게 사무적이었다. 서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그를 응시했다. 제 오토바이는요? 그리고 병원비는 그쪽이 처리해 주시는 겁니까? 그녀는 일부러 돈과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평범한 소시민인 척 연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태주의 입가에는 비웃음 섞인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침대 위에 툭 던졌다. 연기는 그쯤 하지. 이서윤 씨. 태주가 차갑게 말했다. 서윤의 눈동자가 서류 봉투에 머물렀다. 봉투 겉면에는 신원조사 보고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중퇴, 이후 5년 동안의 기록이 전무하다가 2년 전부터 갑자기 배달 대행업체 직원으로 등장했더군.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심지어 그 흔한 SNS 계정 하나 없어.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수상할 정도로. 태주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서윤과 눈을 맞췄다. 그의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 하고 있었다. 어젯밤 당신이 보여준 무술 실력, 그리고 응급처치 능력은 일반적인 배달부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킬러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움직임이었지. 솔직히 말해, 넌 누구지? 강인철 부회장이 보낸 스파이인가? 아니면 경쟁사에서 심어놓은 산업 스파이? 태주의 질문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지만 서윤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전 그저 살기 위해 악착같이 버텨온 사람일 뿐이에요. 험한 세상에서 여자 혼자 몸을 지키려면 호신술 정도는 배워야죠. 5년 동안의 공백이요? 돈 벌려고 원양어선도 타고 공장도 다녔어요. 기록이 없는 건 불법 체류자들하고 섞여서 현금만 받고 일했기 때문이고요.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를 막힘없이 읊어댔다.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포커페이스였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말을 믿는 눈치가 아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블라인드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당신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나한테는 당신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지.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뒤를 돌아보며 폭탄 같은 제안을 던졌다. 나와 결혼해. 기간은 딱 1년. 보수는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금액으로 주지. 서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이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한 것인가? 지금 농담하십니까? 머리를 다치셔서 헛소리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의사를 불러드릴까요? 서윤이 황당하다는 듯 물었다. 태주는 진지했다. 난 지금 제정신이야. 내 상황을 설명하지. 어제 그 사고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내 삼촌이자 그룹 부회장인 강인철이 나를 제거하기 위해 벌인 일이지. 그는 내가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죽기를 바랐을 거야. 그래야 이사회를 장악하고 그룹을 삼킬 수 있으니까. 태주는 다시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지금 나는 사방이 적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고 내 일거수일투족은 감시당하고 있어. 나한테 필요한 건 내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보디가드이자 대외적으로 나를 안심하고 보좌해줄 아내가 필요해. 당신처럼 배경이 깨끗하고 실력이 검증된 사람은 찾기 힘들어. 그러니까 저더러 총알 바지가 되라는 말씀이시군요. 서윤이 냉소적으로 대꾸했다. 재벌과 권력 싸움에 끼어들 생각 없습니다. 전 제 목숨이 하나뿐이라서요. 그리고 돈 필요 없습니다. 지금처럼 벌어서 먹고 사는 걸로 충분해요. 서윤은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다. 당장이라도 이 위험한 남자에게서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태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핸드폰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낡고 허름한 건물의 사진이 떠 있었다. 희망보육원. 서윤이 자랐고 지금도 남몰래 후원하고 있는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서윤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이게 무슨 짓이죠?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태주는 담담하게 화면을 넘겼다. 이 보육원, 부채가 상당하더군. 다음 달이면 경매로 넘어가서 철거될 예정이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 30명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겠지. 당신이 매달 버는 돈으로는 이자 갚기도 벅찼을 텐데.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숨어 살면서도 유일하게 포기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 보육원이었다. 원장 수녀님과 아이들은 그녀에게 가족 그 이상이었다. 태주는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인 제안을 덧붙였다. 내가 그 빚 전부 청산해주지. 보육원 건물도 아예 재단 명의로 사서 영구 기증하겠어.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 지원은 덤이고 대신 당신은 1년 동안 내 아내 강태주 부인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야 해. 그리고 내 신변을 보호하는 비서 역할도 겸해야 하고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악마의 유혹이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그 지긋지긋한 전쟁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했지만 아이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 태주는 서윤의 갈등을 읽고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이었다.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것을 쥐고 흔드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차가운 평정심을 되찾아 있었다. 조건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말해봐, 뭐든지 들어주지. 태주가 여유롭게 대답했다. 첫째, 1년 뒤 계약이 끝나면 깔끔하게 이혼하고 서로 남남으로 돌아간다. 둘째, 내 사생활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셋째, 만약 당신이 약속을 어길 시 그 즉시 계약은 파기되고 나는 떠난다. 서윤은 또박또박 조건을 나열했다. 태주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이군. 받아들이지. 그는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내밀었다. 펜을 쥐는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서명 하나로 그녀의 인생은 다시 한번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것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녀는 빠르게 서명하고 계약서를 태주에게 돌려주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계약서를 챙기며 일어섰다. 잘 생각했어. 이제 당신은 배달부 이서윤이 아니라 미래그룹 회장의 약혼녀이자 수석 비서인 이서윤이야.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 내 사무실 옆방을 비워뒀으니까. 그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고리를 잡기 전 그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리고 어젯밤 고마웠어. 이건 계약과 상관없는 내 진심이야.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윤은 침대에 힘없이 기대 앉았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시게 시렸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음을 직감했다. 강인철 부회장,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적들. 앞으로 펼쳐질 싸움은 어젯밤의 빗속 난투극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치열하고 더러울 것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두려움 대신 차가운 투지를 불태웠다. 지켜야 할 것이 생긴 이상 그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비록 가짜 결혼 생활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마친 서윤의 앞에는 최고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모님. 그 호칭이 낯설고 거북했지만 서윤은 묵묵히 차에 올랐다. 차 안에는 태주가 태블릿 PC를 보며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힐끗 보더니 짧게 인사했다. 옷이 그게 뭐야? 당장 샵부터 들러야겠군. 서윤은 자신이 입고 있는 헐렁한 후드티와 청바지를 내려다보았다. 제 스타일입니다. 불만 있으십니까? 그녀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태주는 피식 웃으며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내 아내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내 취향을 의심할 텐데. 오늘 저녁에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있어. 그 자리에서 당신을 공식적으로 소개할 거야. 준비 단단히 해. 삼촌과 그 아들놈이 당신을 물어뜯으려고 벼르고 있을 테니까.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부잣집 총재의 차에 치인 날 그녀의 인생은 정말로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수천 개의 빛 조각들이 연회장 바닥의 대리석 위로 별가루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서울 최고의 6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미래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는 대한민국 상위 1%라 불리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화려함의 극치였다. 이서윤은 태주의 팔짱을 낀 채 레드카펫이 깔린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입은 짙은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고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고 등 라인을 과감하게 드러낸 디자인은 그녀의 숨겨진 관능미를 은근하게 표출하고 있었다. 샵에서 장장 3시간에 걸쳐 완성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은 어제의 초라한 배달부 모습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태주는 곁에 선 서윤을 곁눈질하며 내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것을 넘어 좌중을 압도하는 기품과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꽂히는 상황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마치 평생을 이런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그녀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태주의 보폭에 맞춰 우아하게 걸었다. 태주는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긴장하지 마.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지만 내가 곁에 있으니까. 서윤은 여유롭게 대꾸했다. 걱정 마세요. 늑대보다는 하이에나들이 더 많아 보이네요. 저런 눈빛들은 익숙합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입장하자 웅성거리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태주와 그의 곁에 선 낯선 여인에게 집중되었다. 최근 교통사고로 인해 건강 이상설이 돌았던 태주가 건재한 모습으로, 그것도 절세의 미녀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뉴스거리였다. 태주는 서윤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며 당당하게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곳곳에서 호기심과 질투, 그리고 탐색의 눈빛들이 날아와 꽂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살기를 띠고 있는 시선은 단연 연회장 상석에 자리 잡은 강인철 부회장과 그의 아들 강민재 전무 쪽이었다. 강인철은 태주가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저토록 당당하게 파티에 참석한 것이 못마땅한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와인잔을 깨질 듯이 움켜쥐며 옆에 있던 아들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렸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했다. 화려한 연미복과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 틈에서 오직 저 두 사람만이 명백한 적의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태주의 팔을 살짝 두드리며 신호를 보냈다. 저쪽이군요. 당신이 말한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태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가서 인사드려야지.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인사 말이야. 강인철 부회장은 태주가 다가오자 짐짓 반가운 척 과장된 제스처를 취하며 일어섰다. 아이고, 우리 조카님. 몸은 좀 괜찮은가? 사고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보려 했는데 회사 일이 워낙 바빠서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기름기 낀 듯 느끼했고 눈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다. 태주는 정중하지만 뼈있는 말로 응수했다. 염려 덕분에 이렇게 멀쩡합니다. 숙부님. 회사를 너무 걱정하신 나머지 제 안위는 뒷전이셨던 것 같아 섭섭할 뻔했습니다.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는 사이 강인철의 시선이 서윤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서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무례한 시선을 던졌다. 이쪽은 처음 보는 얼굴이군. 비서실에 새로 들어온 직원인가? 파티의 파트너로 데려오기에는 좀 급이 안 맞아 보이는데. 옆에 서 있던 강민재 전무가 비웃음을 흘리며 거들었다. 형님도 참 취향이 독특해지셨네요. 어디 템프로 출신이라도 데려오신 겁니까? 반반하긴 한데 족보 없는 티가 나는데요. 주변에 있던 몇몇 이사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태주의 얼굴이 굳어지며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서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주 회장님의 약혼녀 이서윤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지만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들어올 만큼 또렷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강민재를 똑바로 응시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전무님, 족보라는 단어는 사람보다는 가축의 혈통을 논할 때 주로 쓰이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그룹의 임원 되시는 분께서 그런 어휘를 선택하신 것은 아마도 본인의 품격보다는 농축산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 때문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서윤의 우회적이지만 날카로운 반격에 주변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강민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출신도 모르는 계집이 자신을 가축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강인철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말재주가 보통이 아니군. 그래, 아가씨는 어느 집안 자제인가?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고 우리 태주 짝이 되려면 적어도 5대 그룹 안에는 들어야 할 텐데. 이것은 서윤의 배경을 캐물어 그녀를 망신 주려는 뻔한 수작이었다. 태주가 나서서 막으려 했지만 서윤은 여유롭게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제 아버지는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셨고 저 또한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정직과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5대 그룹의 재력은 없지만 사람을 돈이나 배경이 아닌 인격 그 자체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은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격이라는 것이
단순히 통장 잔고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저는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래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필요한 것이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올바른 정신이라면 저는 누구보다 그 자리에 어울린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윤의 대답은 완벽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난한 배경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도덕적 우위로 승화시켜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주변에서 조용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강인철은 할 말을 잃고 헛기침만 내뱉었다. 태주는 서윤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뼈아픈 진심과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보란 듯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선언했다. 숙부님 말씀대로 제 눈이 좀 높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분을 모셔오느라 고생 좀 했죠. 그때 연회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며 외국인 신사 한 무리가 들어왔다. 이번 파티의 가장 중요한 손님인 유럽 최대의 투자회사 제우스 캐피탈의 대표 알렉산더와 그의 수행원들이었다. 이번 합병건은 미래그룹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였고 강인철은 이 딜을 성사시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강인철은 서윤에게 당한 수모를 만회하려는 듯 재빨리 알렉산더에게 다가가 과장된 영어로 인사를 건넸다. 오, 미스터 알렉산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최고급 샴페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표정은 썩 밝지 않았다. 그는 강인철의 손을 대충 잡고는 찌푸린 얼굴로 통역사를 찾았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알고 보니 알렉산더는 지독한 와인 애호가였는데 강인철이 준비한 샴페인이 그의 취향에 맞지 않는 브랜드였던 데다가 연회장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그를 불쾌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강인철과 강민재는 영문을 모른 채 땀만 뻘뻘 흘리며 서툰 영어로 변명하기 급급했다. 이대로라면 계약은커녕 외교적 결례를 범할 판이었다. 태주가 나서서 수습하려 했지만 알렉산더는 이미 마음이 상한 듯 손을 저으며 자리를 뜨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서윤이 유창한 불어로 알렉산더를 불러 세웠다. 무슈 알렉산더, 잠시만요. 당신의 고향인 보르도 지방의 속담에 좋은 와인은 좋은 친구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서윤은 완벽한 발음과 억양의 불어로 말을 이어갔다. 오늘 준비된 샴페인이 당신의 높은 안목에는 미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회장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특별히 1982년산 샤토마고를 별실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빈티지라고 들었습니다만 서윤의 기지에 태주조차 놀란 눈치였다. 1982년산 샤토마고는 준비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서윤은 태주에게 눈짓을 보내며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알렉산더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오, 1982년산 샤토 마고라니 그걸 준비했단 말입니까? 내 취향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군요. 서윤은 자연스럽게 알렉산더를 별실로 안내하며 대화를 주도했다. 그녀는 단순히 언어만 유창한 것이 아니었다. 와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 프랑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알렉산더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과거 위기 관리 전문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고위급 인사들을 상대하기 위해 다양한 교양과 에티켓을 습득해 두었던 것이다. 강인철과 강민재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별실로 가는 복도에서 태주가 서윤에게 속삭였다. 1982년산 샤토마고는 어디서 구하려고? 지금 당장은 구할 수도 없는 귀한 술이야.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호텔 지배인에게 미리 연락해뒀어요. VIP 셀러에 딱 한 병 보관 중이라고 하더군요. 제 비상금으로 결제할 테니 나중에 청구하겠습니다. 이 정도 투자는 하셔야죠, 회장님. 그녀의 빈틈없는 준비성에 태주는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파티장에 들어오기 전 이미 참석자 명단을 파악하고 호텔의 가용자원까지 체크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보디가드가 아니라 태주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전략가였다. 별실에서의 대화는 성공적이었다. 알렉산더는 서윤의 지적 매력과 태주의 진정성에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합병 계약서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강인철이 몇 달을 공들여도 얻지 못한 성과를 서윤이 단 30분 만에 이뤄낸 셈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호텔을 나서는 길,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기류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리무진 뒷좌석에 앉은 태주는 피곤한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오늘 당신 정말 놀라웠어. 불어는 또 언제 배운 거지?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살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적의 언어를 모르면 죽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에는 뼈아픈 과거가 서려 있었지만 태주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오늘 당신 덕분에 회사를 지켰어. 그리고 내 자존심도.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주를 마주 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은 많이 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었다. 계약 사항을 이행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이 무너지면 제 보육원도 위험해지니까요. 전 제 몫을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차가운 말이었지만 태주는 그 속에 숨겨진 묘한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말했지만 오늘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헌신이었다. 태주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평생을 계산과 이득 속에서 살아온 자신이 이름도 몰랐던 여자에게 이토록 의지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서윤이라는 여자가 살아온 삶, 그녀가 감추고 있는 상처, 그리고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차는 어둠을 뚫고 태주의 저택으로 향했고 두 사람의 위험한 동거는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강인철이 오늘 밤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훨씬 더 잔인하고 더러운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늦게 강인철의 비밀 서재에서는 은밀한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 그 계집의 신원 파악은 아직인가? 정보국 데이터베이스에도 없다고?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보통 내기가 아니야. 강인철은 시가를 거칠게 비벼끄며 눈을 번뜩였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지. 과거를 캘 수 없다면 현재를 조작해서 묻어버리는 수밖에. 김 실장, 준비해둔 작업 시작해. 태주놈이 출장 가는 날 놈들을 확실하게 보내버린다. 이번엔 실수 없어야 해.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듯 거센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다. 서윤이 잠든 방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그녀는 베개 밑에 숨겨둔 단도를 만지작거리며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오늘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시련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해외 출장 일정은 숨 쉴 틈 없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미래그룹이 동남아시아의 신흥 개발국인 라오젠과 체결하려는 히토류 광산 개발권 계약은 그룹의 향후 10년 먹거리를 책임질 중대한 사안이었다. 강태주는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협상을 주도했고 마침내 유리한 조건으로 가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마지막 일정은 수도에서 약 4시간 떨어진 광산 현장을 직접 시찰하는 것이었다. 현지 정부에서 제공한 무장 경호 차량 2대가 앞뒤로 붙었고 태주와 서윤이 탑승한 방탄벤이 그 중앙에서 이동하고 있었다. 험준한 산악 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울창한 밀림을 응시하며 미간을 좁혔다. 그녀의 감각이
불길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도로는 지나치게 한산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이 기이한 정적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닮아 있었다. 서유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다. 태주는 피곤함에 지쳐 쪽잠을 자고 있었지만 서윤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그때 선두 차량이 모퉁이를 도는 순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다. 땅이 울릴 정도의 충격파가 태주가 탄 차량을 덮쳤고 운전기사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었다. 차량이 도로 위를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태주는 충격으로 눈을 번쩍 떴고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서윤이 그의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다. 고개 숙여요. 매복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숲속에서 무차별적인 사격이 시작되었다. 총알이 방탄 유리에 박히며 거미줄 같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후미 차량에 타고 있던 경호원들이 대응 사격을 하며 내렸지만 적들은 고지를 선점하고 중화기로 무장한 상태였다. 경호원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는 모습이 백미러를 통해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게릴라나 강도의 소행이 아니었다.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인 공격, 바로 강인철이 고용한 전문 용병단 블랙 맘바의 소행이었다. 그들은 태주를 납치하거나 제거하여 광산 계약을 무산시키고 그룹 내 주도권을 뺏으려는 목적이 분명했다. 서유는 운전석 쪽으로 몸을 날려 이미 숨을 거둔 기사를 밀어내고 운전대를 잡았다. 꽉 잡아요. 그녀는 기어를 후진으로 넣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굉음을 내며 뒤로 급발진했고 당황한 용병들의 사격이 빗발쳤다. 서유는 사이드미러를 보며 능숙하게 차량을 제어해 뒤따르던 적의 차량을 들이받아 길을 만들었다. 하지만 타이어가 터진 상태에서 오래 달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차를 버려야 해요. 이대로 가다간 포위됩니다. 서유는 차를 숲이 우거진 갓길 쪽에 처박듯 세우고 글로브 박스에 있던 비상용 권총과 응급 키트를 챙겼다. 태주 역시 공포에 질려 있을 법한 상황이었지만 며칠 전의 경험 덕분인지 비교적 침착하게 그녀를 따랐다. 두 사람은 차에서 뛰어내려 울창한 밀림 속으로 몸을 숨겼다. 뒤쪽에서 차량이 폭발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용병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밀림 속은 덥고 습했으며 가시덤불이 온몸을 핥히었다. 서유는 태주의 손을 잡고 길도 없는 숲을 헤치며 나아갔다. 그녀는 바닥에 발자국을 지우고 나뭇가지를 꺾어 가짜 흔적을 남기는 등 교란 작전을 펼치며 이동했다. 태주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그녀를 따라갔다. 그는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버리고 고가의 구두가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서유는 비서도 가짜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전장을 지배하는 지휘관이자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한참을 달리던 중 서윤이 갑자기 멈춰서며 태주의 입을 막았다. 쉬, 놈들이 흩어져서 수색하고 있어요. 30방향 2명.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 소리보다 작았다. 서윤은 태주를 큰 나무 뒤에 숨기고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둔탁한 타격음과 짧은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서윤은 땀에 젖은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노획한 자동 소총과 탄창이 들려 있었다. 이쪽 지리의 밝은 가이드가 예전에 말해준 사냥꾼들의 은신처가 근처에 있을 겁니다. 거기로 가야 해요.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고 맹수들이 활동합니다. 서유는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방향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해가 질 무렵 깎아지른 절벽 아래 숨겨진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먼지가 자욱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귀한 안식처였다. 서유는 능숙하게 주변을 경계하며 부비 트랩을 설치하고 창문을 가렸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은 태주에게 다가갔다. 어디 다친 데는 없습니까? 태주는 고개를 저으려다 팔뚝에서 느껴지는 통증의 인상을 찌푸렸다. 셔츠 소매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까 차에서 탈출할 때 파편에 스친 모양이었다. 서유는 즉시 응급 키트를 열고 치료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부드러웠다. 태주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준 서유는 그제야 자신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의 등 쪽 블라우스가 찢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태주는 놀란 눈으로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다쳤잖아. 왜 말하지 않았어? 태주가 소리쳤다. 서유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스친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태주는 막무가내로 그녀를 돌려세우고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태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상처가 아니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등에는 크고 작은 흉터들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다. 칼에 베인 자국, 화상 자국, 그리고 총상으로 보이는 둥근 흉터까지.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치열한 삶의 기록이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역사였다. 태주는 숨을 멈추고 떨리는 손끝으로 그 흉터들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이 상처들, 다 뭐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서유는 태주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흉터들은 훈장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일 뿐이죠. 누군가를 지키지 못해서 생긴 상처도 있고 제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상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태주를 돌아보았다. 회장님 같은 분들은 상상도 못할 세계가 있습니다. 법보다는 폭력이, 대화보다는 총알이 먼저 오가는 곳이죠. 저는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배달통을 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이 태주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돈으로 샀다고 생각했던 이 여자가 사실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고귀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그 지옥 같은 폭력의 세계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려왔다. 태주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윤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미안해. 당신을 이런 위험에 끌어들여서. 그리고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이미 죽었을 거야. 태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전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계약 관계인 고용주와 고용인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 넘나든 남자와 여자로서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거세지며 천둥이 쳤지만 오두막 안은 모닥불에 온기로 따뜻했다. 서유는 태주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존중과 애정을 읽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혹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스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감상은 나중에 하시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놈들은 밤새 우리를 찾을 겁니다. 새벽이 되면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포인트로 이동해야 해요. 서유는 다시 프로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붉어진 귓가는 숨길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교대로 불침번을 섰다. 태주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서윤처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목숨 걸고 지켜주는 여자는 없었다. 그녀의 흉터 하나하나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다짐했다. 이 위기를 넘기고 서울로 돌아가면 반드시 강인철을 무너뜨리고 서윤을 이 더러운 싸움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녀의 곁에서
그 상처들을 보듬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새벽녘, 빗줄기가 가늘어질 무렵 서윤이 태주를 깨웠다. 회장님, 갈 시간입니다. 위성 전화 신호가 잡히는 능선까지 가야 해요. 태주는 묵묵히 일어나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그는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싸우는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능선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적들의 수색망은 촘촘했고 드론까지 띄워 숲을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귀신 같은 솜씨로 감시를 피하며 이동했다. 마침내 통신이 터지는 정상 부근에 도착했을 때 아래쪽 숲에서 추격대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서윤은 위성 전화를 꺼내 비상 채널로 구조 요청을 보냈다. 코드 레드. VIP 위치 확보. 즉각적인 공중 지원과 추출팀을 요청한다. 그녀가 좌표를 불러주는 동안 태주는 바위 뒤에 엎드려 적들의 동태를 살폈다. 서윤 씨, 놈들이 너무 가까워 버틸 수 있을까? 태주가 불안한 듯 물었다. 서윤은 탄창을 확인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버텨야죠. 헬기가 올 때까지 10분. 그 10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녀는 태주에게 예비 권총을 건네주었다. 사용법은 아시죠? 쏘지 않아도 됩니다. 위험만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합니다. 태주는 차가운 금속성의 권총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다가오는 적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빛나고 있었다. 라오젠의 밀림에서 941생으로 생환하여 귀국한 강태주와 이서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닌 차가운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날선 질문들이었다. 공항 입국 게이트가 열리자마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바리케이드 너머로 마이크를 들이밀며 고성을 질러댔다. 강태주 회장님, 이번 피습 사건이 내부 소행이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옆에 계신 약혼녀분의 과거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이서윤 씨가 과거 태산그룹을 부도낸 기업 사냥꾼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입니까? 쏟아지는 질문들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들이었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감추며 경호원들에게 길을 트라고 지시했지만 서윤의 표정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 즉 자신의 과거가 태주의 발목을 잡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기자들이 흔들어대는 신문 일면에는 미래 그룹의 안주인 알고 보니 산업 스파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서윤의 과거 사진들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터뜨린 악의적인 폭탄임이 분명했다. 미래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 멤버들은 태주가 들어오자마자 해명을 요구하며 아우성쳤다. 상석에 앉은 강인철 부회장은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회장, 자네가 사랑에 눈이 멀어 판단력이 흐려진 건 이해하네만 이건 선을 넘었어. 이 여자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야. 5년 전 건실했던 태산그룹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고 기술을 빼돌려 해외에 팔아넘긴 기업 청산 전문가, 코드명 팬텀이 바로 이 여자란 말일세. 강인철이 제시한 자료에는 서윤이 과거 위기관리팀장으로 일하며 구조조정을 지휘했던 기록들이 교묘하게 왜곡되어 편집되어 있었다. 그녀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했던 고육지책들이 마치 회사를 망가뜨리기 위한 공작이었던 것처럼 둔갑해 있었다. 이사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주가는 장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태주를 지지하던 중립파 이사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동요하고 있었다. 태주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좌중을 진정시켰다. 이 자료들은 조작되었습니다. 이서윤 씨는 태산그룹 당시 법정 관리인으로서 채무를 정리하고
직원들의 퇴직금을 챙겨주기 위해 끝까지 남았던 사람입니다. 기술 유출은 당시 경영진이 저지른 짓이었고 그녀는 오히려 그것을 막으려다 누명을 썼던 겁니다. 태주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지만 이미 여론전에 휘말린 이사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강민재 전무가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형님,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감싸기만 하실 겁니까? 지금 인터넷에서는 불매 운동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시려면 당장 저 여자를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하십시오. 그래야 그룹이 삽니다. 그것은 태주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잔인한 협박이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자신의 손으로 감옥에 보내고 자리를 지키든지 아니면 그녀와 함께 파멸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태주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선언했다. 제 사람에 대한 처분은 제가 결정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누명으로 밝혀진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각오해야 할 겁니다. 회의실 밖 회장 부속실에 격리되어 있던 서유는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핸드폰은 모르는 번호들로 끊임없이 울려대고 있었고 TV 뉴스에서는 앵커들이 그녀를 희대의 판무파탈이자 독검이라고 칭하며 마녀 사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무너뜨린 것은 뉴스 화면 하단에 지나가는 속보였다. 충격 단독, 산업 스파이 의혹 이서윤, 후원하던 보육원 자금도 횡령 의혹, 기자들이 희망 보육원 앞까지 몰려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겁에 질린 아이들과 수녀님이 창문을 닫고 숨어있는 모습이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었다. 서윤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지켜야 할 성역인 아이들까지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강인철은 그녀의 가장 아픈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자신이 태주의 곁에 남아있는 한 태주는 물론이고 보육원 아이들까지 진흙탕 싸움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태주는 자신을 끝까지 지키려 하겠지만 그것은 결국 그의 몰락을 가져올 뿐이었다. 라오젠의 정글에서 그녀는 태주의 생명을 구했지만 서울이라는 정글에서는 그녀가 떠나는 것만이 태주를 구하는 길이었다. 서유는 눈물을 삼키며 책상 위에 놓인 종이에 펜을 가져다 댔다. 사직서, 그리고 이혼 합의서. 펜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냉철한 전략가로서의 판단만을 따르기로 했다. 지금은 물러나서 적의 시야에서 사라진 뒤 그림자 속에서 반격의 칼날을 가는 것이 최선이었다.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가슴 한구석이 칼로 도려낸 듯 아려왔다. 태주와 함께했던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들, 생사를 넘나들며 나누었던 체온과 눈빛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반지를 빼서 합의서 위에 올려놓았다. 차가운 금속 반지가 그녀의 손을 떠나는 순간 그녀의 마음도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늦은 밤, 이사회와의 지루한 공방전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태주는 묘한 정적을 느꼈다. 평소라면 거실에 켜져 있었을 간접 조명도 꺼져 있었고 서윤이 즐겨 마시던 허브티 향기도 나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서윤 씨, 그는 거실을 지나 안방문을 벌컥 열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옷장문은 열려 있었고 그녀의 옷가지들이 사라져 있었다. 침대 협탁 위에는 덩그러니 놓인 서류 봉투와 반지만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간결한 내용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계약 종료를 요청합니다. 제 존재가 회장님과 그룹에 해가 된다면 더 이상 이 계약을 유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약속대로 보육원만은 지켜주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편지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섞이지 않은
철저하게 사무적인 문체였다. 태주는 편지를 구겨쥐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상실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폭발했다. 하, 이서윤, 너란 여자는 끝까지. 그는 자신이 며칠 전 밀림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유대감이 그녀에게는 그저 계약의 일부였을 뿐이라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믿고 함께 싸워주기를 바랐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두 사람만 단단하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상의 한마디 없이 제멋대로 판단하고 그를 떠나버렸다. 그것은 태주에게 있어 강인철의 배신보다 더 뼈아픈 타격이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누구 맘대로 끝내.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감히. 그는 고함을 지르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전 병력을 동원해. 공항, 터미널, 항만 전부 다 뒤져. 이서윤 찾아내. 서울을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내 앞에 데려와.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태주는 개의치 않고 소리쳤다. 전화를 끄는 그는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구겨진 편지를 다시 펴서 읽고 또 읽었다. 글자 행간에 숨겨진 그녀의 고뇌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떠났다는 것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슴은 납득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과소평가했다. 자신이 고작 여론 따위에 휘둘려 여자를 버릴 위인이라고 생각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그녀를 지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 어느 쪽이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다. 태주는 어둠 속에 잠긴 서울의 야경을 노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고 잔인하게 느껴졌다. 한편 서유는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허름한 모텔 방에 은신해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노트북을 켰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슬픔을 지우고 다시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 있었다. 떠난 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주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법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뒷골목의 방식대로 강인철을 사냥하기 위해 야생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USB 하나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것은 과거 태산그룹 시절 그녀가 만약을 위해 백업해 두었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인철이 태산그룹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불법 자금의 흐름과 그가 매수한 정치인들의 리스트가 담긴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당시에는 너무 거대한 힘에 눌려 공개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남자가 생겼고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분노가 있었다. 서유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다크 웹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옛 동료들, 지금은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 브로커와 해커들에게 암호 메시지를 보냈다. The ghost is back. 타겟은 미래그룹 강인철. 보수는 내가 가진 모든 정보. 메시지를 전송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다. 태주가 자신을 오해하고 미워하게 될지라도 상관없었다. 그가 안전하게 회장직을 지키고 보육원 아이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그녀는 기꺼이 악역을 자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텔방의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는 혼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긴 밤을 지새웠다. 화려했던 며칠간의 꿈은 끝났고 다시 춥고 배고픈 현실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 방식의 사랑이자 마지막 헌신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충혈된 눈으로 출근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보고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CCTV도 교묘하게 피해서 이동 경로조차 파악이 안 됩니다. 태주는 예상했다는 듯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전문가였다.
마음먹고 숨으려는 그녀를 찾는 건 모래사장 위의 바늘 찾기보다 힘들 것이다. 태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찾지 마. 대신 강인철 부회장 동선을 파악해. 그 여자가 숨었다면 이유는 하나야. 나 대신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겠지. 태주는 서윤의 의도를 간파했다.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라 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 별동대로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정면에서 적의 시선을 끌어주어야 그녀가 움직이기 편할 것이다. 태주는 인터폰을 눌러 법무팀장을 호출했다. 지금 당장 기자회견 준비해. 그리고 강인철 부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내부 감사 자료 전부 검찰에 넘겨. 전면전이다. 태주의 눈빛에서 망설임은 사라졌다. 서윤이 그림자 속에서 싸운다면 자신은 빛 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시끄럽게 싸워줄 것이다.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협공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이서윤이 머물고 있는 종로의 허름한 PC방 구석 자리는 짙은 담배 연기와 컵라면 냄새로 찌들어 있었다. 그녀는 지난 72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모니터 속의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고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 코드와 자금 흐름도가 쉴 새 없이 흘러갔다. 그녀가 쫓고 있는 것은 강인철 부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수천억 원의 비자금 장부였다. 과거 태산그룹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방식과 놀랍도록 흡사한 수법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옛 정보망인 고스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스위스와 케이먼 제도의 숨겨진 서버를 우회 공격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의 아성에 도전하는 디지털 전쟁이자 자신의 누명을 벗고 강태주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였다. 마침내 화면에 ACCESS 그란트라는 녹색 문구가 떴을 때 서윤의 충혈된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결정적인 증거, 즉 강인철의 목줄을 빌 수 있는 검은 장부가 그녀의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미래그룹 본사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인철 부회장의 주도로 소집된 긴급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안건은 현 회장 강태주의 경영 자질 부족 및 측근 비리에 대한 해임안이었다. 회장실에 앉아있는 태주의 모습은 처참했다. 며칠간 수염을 깎지 않아 덥수룩했고 눈은 내렸으며 책상 위에는 빈 위스키 병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회의장에 가셔야 합니다. 태주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비틀거렸다. 모든 것을 포기한 패잔병의 모습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가 재킷을 걸치며 거울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서늘한 한기가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무기력함은 강인철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철저한 연기였다. 태주는 서윤이 보내온 암호 메시지 DDA 준비 완료를 확인한 상태였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장실을 나섰다. 이제 사냥꾼이 덫을 놓았고 짐승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차례였다. 대회의실은 주주들과 이사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강인철은 상석 바로 옆자리에 앉아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태주를 맞이했다. 그는 태주가 들어오자 짐짓 안타까운 척 혀를 찼다. 자네 꼴이 그게 뭔가. 여자 하나 때문에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본인 몸까지 망치다니. 선대 회장님께서 지하에서 통곡하시겠어. 강인철의 비아냥거림에 강민재 전무와 측근들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태주는 대꾸하지 않고 말없이 회장석에 앉았다. 주주들은 실망과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태주를 노려보고 있었다. 강인철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산업 스파이인 이서윤을 최측근에 두고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으며 최근 라오젠 광산개발건에서도 무리한 진행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에 본인은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태주 회장의 해임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주주들이 동요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이미 강인철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수백 명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이서윤이 서 있었다. 며칠 전에 도망자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는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도열해 있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야,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있어? 당장 끌어내. 강민재가 소리쳤지만 서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려 하자 태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손대지 마라. 이 사람은 내 대리인이자 오늘 이사회에 가장 중요한 증인 자격으로 온 것이다. 태주의 목소리는 아까의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천둥처럼 회의실을 울리는 카리스마의 보안 요원들이 주춤거렸다. 강인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증인이라니. 저녀는 수배 중인 범죄자야. 경찰들 뭐 하는 거야? 당장 체포해. 서유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범죄자를 체포하러 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강인철 부회장님. 그녀의 선언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 준비해온 자료가 띄워졌다. 주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화면에는 미래그룹 자금 횡령 및 기술 불법 매각 리스트라는 제목과 함께 강인철의 이름으로 된 해외 비밀 계좌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었다. 서유는 레이저 포인터로 숫자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 보이는 이 계좌들은 강인철 부회장이 지난 5년 동안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입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 스파이라고요? 아닙니다. 5년 전 태산그룹의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팔아넘긴 장본인도 이번 라오젠 프로젝트 정보를 용병단에 넘겨 강태주 회장을 살해하려 사주한 사람도 모두 강인철 부회장, 바로 당신입니다. 서윤의 폭로는 핵폭탄급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혐의를 벗는 것을 넘어 강인철의 모든 범죄 행각을 낱낱이 까발리고 있었다. 강인철은 부들부들 떨며 단상으로 뛰쳐 올라가려 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미친 여자가 나를 모함하고 있어.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주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강인철에게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서유는 흔들리지 않고 결정타를 날렸다. 조작이라고요? 여기 이 녹음 파일은 어떻습니까?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를 통해 강인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주 놈이 출장 가는 날 처리해. 그리고 그 여자한테 덮어 씌우면 끝이야. 라오젠에서의 암살 사주 내용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인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서유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항상 사람을 도구로만 생각했지. 그 오만함이 당신을 파멸로 이끈 거야. 나는 당신이 만든 그 진흙탕 속에서 살아남아 당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닌 정의의 심판 선고와도 같았다. 상황이 종료되자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강인철과 강민재에게 다가갔다. 강인철 씨, 당신을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강인철은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했다. 강민재 역시 공범으로 연행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순식간이었고 처참했다. 주주들은 태주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위기의 순간에 회사를 구하고 부패한 경영진을 척결한 영웅으로 추앙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태주의 시선은 환호하는 군중이 아닌 단상 옆에 서 있는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임무를 완수한 군인처럼 담담하게 서 있었지만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끝은 그녀가 얼마나 큰 압박감을 견뎌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태주는 주주들의 악수를 뿌리치고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왜 말도 없이 사라졌던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태주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서유는 태주의 품 안에서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태주가 단단히 받쳐주었다. 당신을 지키려면 어둠 속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빛 속에 있는 당신 곁에는 그림자인 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이 힘없이 속삭였다.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아니, 당신은 그림자가 아니야. 당신은 내 빛이야.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어.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 태주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평생을 누군가의 도구로 혹은 그림자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온전한 이서윤으로서 사랑받고 있었다. 회의실의 소음은 몽롱하게 멀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들려왔다. 이것은 비즈니스 계약의 끝이 아니라 진짜 연인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강인철의 잔당들이 아직 회사 곳곳에 남아 있었고 무너진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또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서윤 역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고 언론의 집요한 관심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홀로 싸우던 외로운 전쟁은 끝났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복도 창문 너머로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구름 사이로 내리쬐고 있었다. 태주는 서윤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배고프지 않아? 당신 좋아하는 치킨이나 먹으러 갈까? 이번엔 배달 말고 매장에서 갓 튀긴 걸로. 태주의 뜬금없는 제안에 서윤이 피구숨을 터뜨렸다. 좋아요. 대신 맥주는 회장님이 사세요. 법인 카드 말고 개인 카드로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격렬했던 전투를 치른 전후이자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처럼 다정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미래그룹의 경영권 분쟁 종식과 강인철 부회장의 구속 소식이 톱뉴스로 다뤄졌다. 앵커는 이서윤을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이자 현대판 잔다르크라고 치켜세우며 태세 전환을 했다. 보육원 앞을 점거하던 기자들도 모두 철수했고 대신 응원과 후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보육원 원장 수녀님은 TV를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서윤은 태주의 펜트하우스 소파에 앉아 이 모든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 편안한 표정으로 잠이 들어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태주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의 자는 얼굴은 천진난만한 아이 같았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며칠 전 빗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여전히 낡은 고시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외롭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시작된 악연이 이렇게 따뜻한 필연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테니까. 그녀는 태주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다가올 내일을 기약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는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고요를 되찾고 있었다. 강인철 부회장과 그 일당들이 구속된 이후 미래그룹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쇄신 작업을 통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강태주 회장의 리더십과 투명 경영 선언을 대서특필했고 바닥을 쳤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룹의 심장부인 회장실 비서구역에서 짐을 싸고 있는 이서윤의 마음은 바깥 세상의 환호와 달리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지난 1년간의 치열했던 전투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모두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그녀가 해야 할 임무는 완벽하게 끝났다. 강인철이라는 거악을 제거했고 태주의 경영권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졌으며 희망보육원의 아이들은 재단의 지원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이 바로 그녀가 떠나야 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서유는 마지막으로 짐박스에 테이프를 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다. 입사할 때 가져왔던 낡은 다이어리와 필기구, 그리고 태주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태주의 모습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라오젠의 밀림에서 그리고 차가운 빛 속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했던 순간들이 가슴을 옥죄어 왔다. 하지만 서유는 고개를 저으며 감상을 떨쳐내려 애썼다. 태주는 빛나는 태양 같은 존재였고 자신은 그 태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잠시 머물렀던 어둠일 뿐이라고 되뇌었다. 이제 그가 온전히 빛나기 시작했으니 그림자는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이 예의였다. 그녀는 사직서가 담긴 흰 봉투를 품에 안고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익숙하고도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오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고 들어갔다. 태주는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그는 서윤이 들어오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반색하며 일어났다. 왔어? 점심은 먹었어? 오늘 날씨 좋은데 나가서. 태주의 밝은 미소는 서윤이 책상 위에 내려놓은 흰 봉투를 보는 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사직서라는 세 글자가 그의 눈동자에 박혔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당혹감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이게 뭐지? 계약은 이미 끝났잖아. 우리가 나눈 대화는 뭐였어? 다시는 떠나지 말라던 내 말. 그냥 흘려들은 거야? 태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서윤은 태주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회장님 곁에는 이제 저 같은 칼잡이가 아니라 경영을 돕고 내조할 수 있는 명문가 출신의 진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진짜 파트너? 그게 누군데? 당신 말고 누가 나를 이해하고 누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지? 태주가 목소리를 높였다. 명문가? 배경?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내가 필요한 건 이서윤 당신이야. 비서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필요하다고. 태주의 절규에 가까운 고백이 넓은 회장실을 울렸다.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태주의 약점이 될까봐 두려웠다. 고아 출신의 학력도 보잘것없는, 게다가 험한 일을 해왔던 자신의 과거가 언젠가 태주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강박관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회장님은 지금 감정에 치우쳐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 빈자리는 금방 채워질 겁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서윤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태주가 잡을 틈도 없이
빠르게 몸을 돌려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이 그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서윤이 떠난 후 태주는 며칠 동안 폐인처럼 지냈다. 회사 일은 기계적으로 처리했지만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다. 비서실의 새로운 직원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업무를 보좌해도 서윤이 타주던 커피 맛과 그녀의 무심한 듯 챙겨주던 배려는 대체할 수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서윤이 없는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녀가 자신을 위해 떠났다는 것을 알기에 더더욱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 태주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윤이 놓고 간 낡은 배달 헬멧을 꺼내 보았다. 그날 밤 빗속에서 자신을 구해주던 그녀의 강렬한 눈빛이 떠올랐다. 기다려, 이서윤. 네가 도망친다면 내가 쫓아갈 거야. 세상 끝까지라도. 태주는 결심을 굳힌 듯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차 대기시켜. 행선지는 희망보육원이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의 권위로 그녀를 붙잡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제는 한 남자로서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진짜 구애를 시작할 참이었다. 희망보육원의 오후는 평화로웠다.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텃밭에서 배추를 뽑으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벗어던지고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훨씬 편안해 보였지만 눈동자에는 지울 수 없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원장 수녀님이 다가와 땀을 닦아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윤아, 정말 괜찮은 거니?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것 같구나. 서윤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수녀님.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때였다. 보육원 입구 쪽에서 아이들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서윤이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최고급 세단 대신 1톤 트럭 한 대가 들어왔고 그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태주였다. 그는 넥타이를 푼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트럭 짐칸에서 쌀 포대와 과일 상자를 끙끙거리며 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와, 회장 아저씨다. 라고 소리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서윤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그에게 다가갔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겁니까? 그리고 저 트럭은 또 뭐고요? 그녀의 타박에도 태주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이마에 땀을 훔쳤다. 보면 몰라? 김장철이라길래 배추랑 쌀 좀 싣고 왔지. 기사는 안 불렀어. 내 힘으로 하고 싶어서. 태주는 능숙하게 20kg짜리 쌀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창고로 향했다. 서윤은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다. 대한민국 5대 그룹 회장이 흙바닥에서 쌀 배달이라니. 하지만 태주는 개의치 않고 오후 내내 아이들과 뒹굴며 놀아주고 보육원의 고장난 시설들을 직접 수리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행동에 서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태주는 서윤을 이끌고 보육원 뒤편의 언덕으로 올라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알아서 잘 살 텐데. 서윤이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투덜거렸다. 태주는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그녀의 손이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게 느껴졌다. 말했잖아.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네가 내 약점이 될까봐 도망친 거 다 알아. 하지만 서윤아, 넌 내 약점이 아니라 갑옷이야. 네가 곁에 있어야 내가 비로소 완성돼. 태주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한 백금 반지 2개가 들어있었다. 이건 계약을 위한 반지가 아니야. 평생 너랑 밥 먹고 싸우고 화해하고
같이 늙어가고 싶다는 내 청혼이야. 배경, 학벌, 과거, 그런 거 다 떼고 그냥 남자 강태주가 여자 이서윤에게 부탁하는 거야. 나 좀 구제해주라. 너 없으면 나 다시 그 지루하고 차가운 세상에서 혼자 살아야 해. 태주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간절했다. 서윤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태주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었던 그녀의 세상에 기꺼이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다. 사랑은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고 태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이번 계약은 종신 계약입니다. 위약금은 없지만 해지 불가능해요. 서윤이 울면서 웃자 태주도 따라 웃으며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악덕 고용주라도 상관없어. 평생 네 옆에 딱 붙어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의 입술이 노을빛 아래서 포개졌다. 길었던 방황과 시련의 끝에 찾아온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다. 에필로그 1년 후 미래그룹의 본사 로비는 다시 한번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다. 오늘은 미래재단의 자선 갈라쇼가 열리는 날이었다.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서윤은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강태주 회장이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다. 이사장님, 오늘따라 너무 아름다우신 거 아닙니까? 제가 불안해서 일을 못하겠네. 태주가 농담을 던지며 서윤의 허리를 감쌌다. 서윤은 피식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회장님이나 잘하세요. 저번처럼 이사회 도중에 저랑 점심 먹겠다고 도망 나오지 마시고요. 두 사람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이제 임직원들에게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과거에 차가웠던 얼음 마녀와 냉혈한 독재자는 사라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사랑꾼 부부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년 전 그 운명의 날처럼 거센 빗줄기였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날 생각나? 내가 당신 차에 치였던 날. 서윤이 창밖을 보며 물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내 인생 최고의 교통사고였으니까. 그 사고가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지. 당신이라는 목적지로. 서윤은 태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부잣집 총재의 차에 치인 날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다. 아니, 두 사람의 인생이 구원받았다. 그들은 이제 비가 그친 뒤 떠오르는 무지개처럼 서로의 곁에서 영원히 빛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는 빗속을 뚫고 따뜻한 불빛이 기다리는 그들의 집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